자, 그거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교시 전공 2교시 서술형이죠. 지금 2015년도는 전공 2교시에 처음에 그 서술형이 2교시지. 2교시 서술형이 모두 몇 문제가 나왔냐면은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문제는 몇 문제냐면 14문제예요. 문항수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장 갔을 때 하여튼 사고를 어머 왜 문항수가 작았지? 늘었지? 이거 사전 예고 없이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문제가 나왔을 때도 있고 지금은 14문제가 나오네? 그리고 기입형 같은 경우는 한 2점짜리 문제가 주로 나왔다.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 갖다가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르죠, 문항수가? 그렇다고 여기서 알려주는 것도 없어요. 문항수가 바뀔 거니까 14문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마음대로 바꿔요, 문항수는. 그래서 그거는 꼭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고등학교를 새로 발령받은 초임보건교사 A와 선임보건교사 B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보건교사끼리에 대한 내용인데 A하고 B가 이제 초임이고 선임인 거죠. 기억미임에 들어갈 내용을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선생님 두 분은 잘 푸실 문제겠다. 그쵸? 네, 답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A교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발령을 축하드려요. 보건교사로서 첫 직장이시죠? 네, 선생님은 학교 경력이 많으시죠? 10년 되었어요. 저는 초임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 건강검사에 대한 것을 상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학교 건강검사는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준해서 실시하는데 뭐가 궁금하시죠? 우리는 최근에 학교 보건 문제는요, 법규에서 문제가 잘 나와요. 예, 그리고 또 학교 보건은 사실은 법규에서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그쵸?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4월에서 5월, 그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건강검사잖아요. 그 건강검사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옛날부터 아주 객관식부터 쭉 꾸준히 나왔던 게 건강검사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 법규에서 물어봤죠. 학생들에게 시행해야 되는 건강검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학생의 건강검사는 4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건강검사의 종류를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이게 법규 2조인가 어디가 나올 거예요. 이제 쭉 아래 보시면 학교 건강검사 실시계획에는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립을 해야 되나요? 그건 누가 실시를 해요? 계획을 잡는 거는 학교장이. 근데 실제로는 학교장은 최종 것이고 여러분이 실시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또 답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실무하고 이제 이거 물어봐요. 학교장의 업무, 그 다음에는 보건교사의 업무, 담임의 업무, 약사의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틀리기 쉬워요, 생각보다. 이거는 학교장이 매년 실시 계획을 잡아서 매년 3월 말까지 그쵸?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혹시 당해년도에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 승인하에 어떻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생 검사 기록부는 건강기록부에 대한 거죠. 이것도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학생들의 졸업 시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하고 휴학이나 퇴학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한다. 총 지금 5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5점짜리니까 각 1점이구나. 이거부터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답을 작성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건강검사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 어떤 거? 자, 작년도에 법규가 바뀌어서 현재는 5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때 기출되었던 당시는 4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5가지로 작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항상 이거는 법규가 바뀌는 거를 감안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기억도 해놔야 돼요. 건강검사의 종류에는 신체의 발달 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작년에 추가된 건 뭐냐면 정신건강 상태. 이게 추가됐죠. 및 건강검진 5가지로 지금 되어 있죠. 이거를 써야 돼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서술형이신가요? 이게 문제가? 서술형 아니에요. 그냥 기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답 쓸 때 기출문제 답들을 보면서 기입하고 서술에 대한 그 경계선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짧게 쓰고 예. 이렇게 하거나.
그거는 이런 경우는 법규 내용인데 더 소술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쵸? 근데 이왕이면 이제 이게 답이 더 길어지려면 아마 채점은 이것만 갖고 채점을 했을 거예요. 4개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0.25씩 채점을 했겠지. 하나당. 그런데 밑에다가 좀 더 내가 그 여유가 되면은요, 신체의 발달 상황에는 뭐, 신체 능력 검사에는 뭐, 건강조사에는 뭐, 자, 정신건강 상태는 뭐, 건강검진은 뭐, 라고 짧게 짧게라도 쓰면 좋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문항 많아요. 내용이. 그렇게 한계를 지다고 치면은 신체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써야 될게. 그것도 학년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거는 1점에 각각의 문항에서 0.25씩 하고지고 용어 채점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되면은 밑에다가 답지란 이거 아마 3줄짜리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신체의 발달은 뭐뭐뭐, 신체의 능력은 뭐뭐뭐, 건강조사 뭐뭐뭐 이렇게 써주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자, 두 번째, 자, 언제까지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계획을 짜야 된다고요? 매년 3월 31일까지. 자, 이것도 법규가 바뀐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3월 말까지 짜라고 했어요. 3월 말까지 그러면 3월 안으로 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애매모호했나 봐요. 그러니까 법규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법규가 바뀌었어요. 31일로. 그러니까 옛날 다발에는 3월 말이었겠지. 지금은 3월 31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아까 왜 우리가 건강검사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교육감 승인 하에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학교감 승인하에, 교육감 승인하에, 교육장이나 교육감 승인하에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게 서술형이에요? 다 그냥 단순 단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머릿속에서 서술과 기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줄을 거두지를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건강기록부 관리죠. 옛날에도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건강기록부 관리.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 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 학생이 여기에서 졸업하지를 못했어요. 퇴학을 당하거나 또는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휴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제적했던 학교는 학생 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 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제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다 법규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갖다가 할 때 올해 연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출되었던 학교 건강검사 규칙. 우리 지난번에 2016년도 풀었을 때 그거 있었잖아요. 뭐 2개 학교를 선정해서 뭐 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다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법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정화구역 때문에 어제 답안을 갖다가 참고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정화구역도 다 삭제됐더라. 모두 삭제. 네, 모두 삭제됐어. 다행이에요. 좀 그런 건 삭제가 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학교 건강검사 규칙을 봐요. 제1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제2조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건강검사 실시 계획의 수립이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내년 3월 31일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 작년도 1월 달에 바뀌었던 법규. 옛날엔 3월 말. 자, 그 다음에 3조. 건강검사의 실시.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 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을 한다. 기출되었던 문제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 상황에서는 뭘 본대요? 키, 몸무게, 신체 능력은 넣지 않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건강검사에서는 병력이나 식생활, 건강생활, 행태 같은 거를 실시해야 되겠고 건강검진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대해서 검사 또는 진단을 하며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하도록 한다. 제5조 건강검진의 절차를 볼게요. 학교의 장은 다 이거는 누가 지금 저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의 장이 하는 거예요. 다. 학교의 장이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학교의 장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다 마련을 해야 돼요. 그쵸?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하위 그쵸?
인력으로서 이걸 다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제7조 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건강검진을 선정해야 된다. 지난번 2016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법에 있는 2조하고 3조를 내고 2016년도에는 또 5조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건강검진을 선정해야 된다. 다만 검진기간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교육감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간만 선정할 수 있다. 이거 나왔던 문제잖아요. 학교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검진기간을 선정하자 할 때는 초중교육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학교회장은 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학교회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간만을 선정하여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1개의 검진기간만을 선정해서 검진기관이 검진 대상자에 대한 출장 검진을 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거 나올 만한 얘기죠. 이 당시는 나왔지 않았지만 그해는 2016년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거 작년도 3월 달에 개정됐어요. 자, 그럼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것이 되냐? 이것도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지문을 넣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또 이미 2016년도에 지문은 있었어요. 선생님네 학교에서는 어느 학교에서는 검진기간 차가 맞다던데요? 이렇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미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출장 검진을 하는 기준.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을 때, 면, 동을 말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참 타당하죠. 이 학생들을 몰고 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머리가 정말 지진나요. 그쵸? 자, 세 번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 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을 해줬어요. 그때는 출장 검진을 갖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기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작년도에 법규가 바뀌었던 사항. 그 전년도에는 지문에만 이것이 반영됐던 내용. 검진기관은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 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 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된다. 신체의 발달 상황, 아까 뭘 본다고요? 몸무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정말 기출 많이 되는 파트예요. 또 이따가 풀어보겠지만 2014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서 어때요? 요것저것 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 대상자에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검진기관은 제5조 7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해서 검사 결과를 언제부터?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애가 각각 통보해야 된다. 이런 거 가로치고 나서 해당되는 날짜를 쓰라. 이렇게 나와져 있죠. 건강검진 끝나고 나면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학부모에게 따로 또 해당 학교의 장에게 따로 해가지고서 통보를 해줘야 되고 30일 기억을 해두시고 이 경우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 자, 이거는 왜 줄을 쳐놨냐면요.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죠. 옛날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단백뇨가 실시가 됐을 때예요. 97년도인가 8년도에.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은 단백뇨를 검출하는 거 집단검진이잖아요. 그래서 집단검진의 의의이자 목적인가? 그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단백뇨가 검출될 수 있는 질환. 예, 그 다음에는 단백뇨가 검출됐을 때 보건교사가 해야 되는 조치.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중에 지금 답 하나가 뭐예요?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돼요. 가정통신문을 써서 통보를 보통 하겠죠? 예, 그렇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지문들이에요. 학교회장은 법 제7조 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호의 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한다. 이것도 기출되었던 문제. 객관식에 나왔었어요. 자, 별도의 검사. 이거 지금 법규 중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법규들이에요, 지금. 1조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 했는데 자, 별도의 검사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별도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어요?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사가 있는 거죠. 자, 별도 검사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소변검사, 시력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사. 대상이 다 달라요, 근데.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에 대해서 소변하고 시력검사를 실시를 하죠. 근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시력검사를 안 하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감이 지정을 해야 한대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매년 검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냥 매년 했는데.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은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그 다음에 결핵검사, 고등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중학생도 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저기가 됐지. 작년도에 결핵에 대해서 쭉 해서 작년도에 법규가 하나가 추가되긴 했는데 이게 여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결핵보건법 아니었나 싶으네. 15년도에도 한 거.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실무랑 달라. 일단은 그래서 보통 고1을 갖다가 보통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거 우리 잠복결핵 하는 게 고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인 그 말이 그 말이고 그거는 결핵보건법에서 결핵검사, 고등학교 학생증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의 학생에 대해서 실시를 하죠. 구강검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초등도 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왜 뭐냐면요. 다 틀린 거야. 그래서 하는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거 봐서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 선생님들 학교에서 안 하신대요.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서 어떡하지 이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교육감이 지정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다 교육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하고 법규하고 현실하고 다 차이가 있어요. 감안해서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별도의 검사. 혹시라도 이런 것들은요, 또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뀌게 되면 또 확인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바뀌면, 이제 이게 바뀔 때마다 법규를 보면 되게 머리 아파요. 그래서 언제 공부를 하냐면 맨 끝에 12월 정도에 가서 바뀐 법규를 추가해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3월 31일 날로 법규가 바뀐 거는 1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갖다가 놓은 거는 또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에 가서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7조 신체능력검사의 대상의 방법.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능력검사를 판정하는 필수법 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및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을 한다. 저는 사실 신체능력검사는 우리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담임들이 해줘서. 예,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이것까지 옛날에 왜 또 보면은 체육교사가 주로 주관해서 이건 많이 체력장이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담임하고 그거는 이제 체육교사가 주관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내 영역이 아니라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 허약자와 지체 부자유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신체 능력 검사를 한대요? 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다. 필수 평가는 체력 요소별로 한 개의 검사 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 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 항목, 검사 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누가 다 주관을 하는 거예요. 전체는. 다 학교의 장이에요. 그래서 학교의 장 이런 것도 가로치고 나서 저 위에 신체 능력 검사도 학교의 장을 물어볼 수 있어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들은 선택평가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거는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5학년, 6학년은 실시를 하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쭉 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가 이제 우리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요. 다시 이제 별표에 별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엄청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예, 그거 나왔어요. 오래 달리다 걷기, 뭐 왕복 이런 거 있잖아요. 매달리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용어가 다 조금씩 바뀐 것들 다 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대상하고 그 다음에는 항목이 맞는지.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제 9조
건강검사의 결과의 관리. 학교회장은 제법 7조 3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실시 결과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제3자가 학생인 경우는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 관리하는데 신체 발달 상황 및 신체 능력 검사의 결과는 학생 건강 기록부로 작성 관리를 하고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 건강 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냥 근데 있으니까 네, 거기. 네. 그쪽에 알아서. 제3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한다. 별도 검사의 실시 결과를 학생 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한다. 쭉 해서 이제 어떻게 작성 관리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였던 문제이죠.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 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지적했던 학교는 학생 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 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지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이거 지금 기출했던 문제잖아요. 교육감은 학생이 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법규가 빼놓지 않고 요거저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별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건강검사 등 실시 결과에 대한 조치. 아까도 건강검사의 조치가 하나 있었잖아요. 학교회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 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단백뇨가 검출됐어요. 그러면 아까 거기 결과 처리 중에 뭐가 있었어요?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이거 하나 있었죠? 그럼 그 답 하나 잡아야 되겠죠? 통신문 통해서 통보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요? 건강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더 정밀한 검사를 받도록 병원에 의료 조치를 해야 되겠죠? 학부모한테 이제 해서. 그래서 걔가 만약에 단백뇨인데 예를 들면 사고체 신염이다 이런 질환이 나왔던 경우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따른 건강 상담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체 질환이다 뭐 간호중재 증상이 뭐 어떤 건지 이런 상담을 해주고 체력 증진 및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 대책을 강구하래요. 그러면 또 말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백뇨가 나와서 통신문을 써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그 검진 결과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통보를 다시 해주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학부모가 데리고 가는 한은 전화하지 않으라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통보 그거 써가지고 결과가 와서 만약에 사고체 신염이다, 신증후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양으로 등록하고 그렇죠. 요양원자 대상자로 등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상담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돼요? 보호도 해줘야 되는 게 있나? 사고체 신염은 급성된 병원에 입원했겠고 신증후군은 입원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렇죠. 과도한 체육 활동을 하지 말도록 해요. 그렇죠. 그거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는 단백뇨가 나갔을 때 생기는 거가 신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 강구를 해줘야 돼요. 거기 지금 예방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식이. 그렇죠. 고단백 식이 갖다 권유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자주 휴식도 취해줘야 될까? 그렇죠. 그게 거기 지금 나오는 10조에 따른 답을 만드는 방법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질환이라고 한번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가 건강통신문을 써서 보내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거는 스크리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환이에서 뭐가 나고 확인을 하고 요 양보자 대상자 명단에 올려주고 상담하고 예방 조치하고 그 다음에는 체력 관련해서 보호 또는 양호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 거죠. 10조항인 막연한 용어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법규를 그냥 휙 읽지 마시고 기출되었던 문제의 예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맞춰서 풀어보는 게 필요해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회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 면제 할 수도 있겠죠. 휴학을 할 수도 있겠죠.
치료, 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구체 신념이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보호, 치료, 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학교 장이 안 하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학생은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학부모한테도 거기에다 걸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저염성 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명권자에게 건의를 해야 된다. 요거 3번 기출졌던 문제예요. 객관식이. 임명권자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 교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임명권자를 갖다 물어봤어요. 임명권자에게 건의해야 된다. 자, 학교회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여기에 따라서 2월 말까지 통계표를 작성을 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자, 이게 지금 기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 신체검사,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관한 대표적인 법조항이에요. 버릴 법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제까지 들어가지고서 그런 것들은 기억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왔던 문제는 또 나와요. 요번에 법에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뭐 세부 별지에서 나온다던가 실제 케이스를 쭉 두고 난 다음에 별도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저희 또 아까 우리가 보면 신체 능력 검사 있었잖아요. 대상하고 항목이 맞는지 여자에게 하는 거, 남자에게 하는 거 틀려요. 그거까지도 시험 문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거 하나도 없는 법규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같이 해서 봤고요. 2번 넘어갈게요. 운동 중 무릎에 상처가 난 학생이 치료를 받으러 보건실에 왔다. 상처에는 소량의 상추물만 나오고 있어서 학생에게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을 적용하려고 한다. 거즈 드레싱과 비교했을 때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이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서술해 보래요. 자, 무릎에 상처가 났다. 소량의 상추액이 나왔다. 아무래도 이거 찰과상 같지 않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게 기출되었던 문제에 상처의 종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상처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뭔가 둔탁한 곳에 부딪혔다. 타박상. 그러면 그때는 상출물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찰과상이죠. 스치는 상처이죠. 보통 운동장 달리다가 넘어졌을 때 갈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무서워 그거 표현이. 애들이 막 갈려서 왔어요. 이러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상출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찰과상이죠. 스키니건은 인텍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자상이라고 있죠. 가늘고 뾰족하고 와서 찔린 상처를 자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열상이 있죠. 찢어진 상처. 그거는 스킨이 인텍트하지 않죠. 잘린 면이 그쵸. 불규칙한 거는 우리가 체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열상은 그래도 어때요? 불규칙하든 규칙하든 벌어진 상처 같다 보통 얘기를 하죠. 체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떨어진 상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 물어봤던 것들이에요. 이거 운드의 종류를 알고 있는지, 운드의 정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상처에 소량의 상추물만 나오고 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우리가 보통 찰과상을 입으면 학교에서 처치 어떻게 해줘요? 일단 물이나 셀라인으로 이리게이션을 한번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는 소독을 해주죠. 소독은 뭘로 하세요? 많이 지저분하면은 그런 알코올릭 같은 거 섞인 거. 보통 알코올로 해주고. 근데 그건 막 쓰라리지 않나? 근데 안 쓰라는 것도 요즘 나왔어요. 알토 뭐 성분이 들어간 게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죠. 과산화수소로 소독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학교 와서는 한 번도 과산화수소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블러드 클롯이 많이 생긴 분들은 알코올 갖고는 안 떨어져요, 그게. 근데 과산화수소 쓰면 블러드 클롯을 녹인대요. 그게 하면서
예. 이게 지혈을 시켜준다고 맞아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래서 그런 또 상처에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현재 포비드는 그거 자체가 자극되기 때문에 더 많이 쓰고 안 있지는 쓴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소독을 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기출됐던 문제예요. 오픈된 상처가 있을 때 보건교사의 조치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즉 운두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운두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처음에는 세척, 그 다음에는 소독, 그 다음에는요. 밴디지만 그냥 되죠. 항생제 연고 도포 안 해요? 항생제가 아니고 그냥 제생물질 같은 거 쓰긴 써요. 그쵸. 그냥 항생물질 외에 보면은 그 뭐야 이것도 저기가 생길 수 있잖아. 내성도 아니 이것도 이게 스카가 남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뭐야 마데카졸. 그거 마데카졸은 스테로이드 플러스 항생제잖아요. 상처가 깨끗하게 뭐 상처가 안 남아요 하는 거. 그래서 항생 연고를 도포를 해주죠.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다가 여러분이 보셨던 운두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제 붙여주는데 이제 그게 일단 그냥 꺼지냐 아니면 하드로 콜로이드 드레싱이냐 그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단은 처치가 끝나는 거잖아요. 상처 처치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쭉 설명드렸는데 기초간호과학 책에 보면은 상처 처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우리가 지금 답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세척, 두 번째가 소독, 세 번째가 예방적 목적으로 항생제 연고 도포. 예방적 목적이에요. 꼭 이거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 갖다가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분간은 어때요?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무릎에 난 상처라고 했어요. 무릎에 난 상처는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계속 출혈되고 벌어지고 그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요. 사용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운두에 대한 상처 보호를 갖다 해주는 것이 상처 치료 원칙에 들어가요. 됐죠? 그러면 예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처에 대한 처치에 대한 원칙이에요. 간호학 책에 나와 있는 기출되었던 문제의 답이고요. 예. 자, 그런데 상처 중에서 보면은 출혈되고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혈을 도모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겠죠. 출혈되는 경우는 지혈을 도모함. 어떻게 지혈을 도모해줘요? 거즈로 눌러서 직접 압박. 그렇죠? 직접 압박. 작은 상처라고 하면 또 정맥이라고 한다면 동맥성 출혈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박동심하다 펑펑펑 나오겠죠. 선홍색을 띠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출혈되고 있는 위쪽 파트에 동맥점을 찾아서 거기를 갖다가 눌러주는 지압점 지압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묶어주는 지혈대를 쓸 수도 있고 예. 단 직접 압박을 해가지고서 지혈을 도모했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혈되잖아요. 절대 처음에 눌렀던 그 꺼지를 떼지 않도록 할 거. 꺼지를 더 떼도록 해야 돼요. 왜냐면 띄면서 다시 거기 그거 닦지 않는 것이 떼져서 또 출혈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죠. 출혈이 동반된 거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만약에 관절면에 생긴 지금 이렇게 무릎에 난 상처 같은 경우는 좀 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운두가 큰 곳 무릎에 있나 같은 이런 관절면에 생긴 경우는 안 사용을 갖다 하지 않으면서 관절에 구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뭐를 대줘야 돼요, 그러면은? 보조대, 그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지, 그거를? 이거. 바 같은 거, 부목. 그쵸? 부목 갖다가 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상처 하나만 갖고 단순하게 콜로이드 드레싱이 지금 하나만 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기출됐던 문제를 다 지금 끌어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봐야지만 앞으로 나올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기출되었던 상처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됐죠? 단, 출혈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동맥성 출혈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직접 압박을 하는 직접 압박법이든
또는 가장 가깝게 있는 지압점, 지압을 갖다 쓸 수도 있겠고요. 또는 상단부에 갖다가 묶어주는 지혈대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지혈대는 마지막 초이스라고 생각될 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묶어버리면 동맥혈 차단이기 때문에 괴사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혈대를 마지막 초이스로 묶는데 지혈대를 묶는 방법. 일단 지혈대는 5cm 이상 넓은 것을 쓸 것. 가는 거를 쓰면은 압은 못 주고 괴사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혈대로 출혈되고 있는 위쪽 상단 파트를 2번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지혈봉을 끼고 그걸로 압을 조정을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지혈봉으로 돌리죠. 그러면서 아래쪽 파트에 펄스를 만져봐요. 펄스가 안 만져질 때까지예요. 그래야 동맥혈 차단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압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맥은 차단하고 동맥은 풀어오는 꼴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대출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확인할 게 뭐냐면 아래쪽 파트의 펄스를 확인해서 펄스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할 것. 그래서 지혈봉을 껴서 거기까지 압을 주고 난 다음에 지혈봉을 고정하기 위해서 묶어요.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묶은 시간을 명시를 해줘요. 시간 명시. 그리고 난 다음에 오픈시켜요. 보이게. 오픈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할 것이에요. 병원 후송을 하면서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 왜냐하면 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풀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는 적어도 15분 내에는 로테이션이 아니라 풀렀다가 다시 묶어줘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도록 들어갈 것이죠. 지혈대를 쓰는 방법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동맥성 출혈이라고 나와서 샥하고 연결됐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가지고 운두 처치까지 포함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시험 문제는 꺼드 드레싱을 갖다가 한 게 아니라 이제 하이드로클로리드 드레싱 갖다가 쓸 때 장점이 뭐냐 갖다 물어본 거죠. 꺼드 드레싱과 비교했을 때 하이드로클로리드 드레싱이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서술하라. 꺼드 드레싱은 우리가 보통 멸균 꺼즈 쓰잖아요. 드라이 꺼즈 있죠. 외부로부터의 세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고, 그쵸? 이게 성겨 있잖아요. 상처면에 고착 들러붙죠. 나중에 이거 띄려고 하면 어때요? 아프다고 그러고 셀라를 붙지 않으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고착되기 쉽고 또 이물을 남기게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가끔 보면은 그 왜 꺼지에 있던 실 같은 게 하나씩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그걸 또 띄느라고 막 아프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물이 있는 반면 하이드로클로이드는 친수성 천연 겔과 소수성 합성 고무를 혼합한 수지를 필름에 도포한 형태로 잠출액 발생이 비교적 적은 창상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은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수분 환경에서는 수분 증발이 감소되고요. 두 번째, 수변한 상처 표면에 따라 피부 재생이 일어나게 되는 게 장점이고요. 세 번째, 피부 재생의 속도가 건조환경에 비해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네 번째, 상처의 주위에 갈게 되는 다액백혈구, 대식세포, 단백질 분해요소, 세포 성장 인자 등 상처의 직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이 원활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주고, 다섯 번째, 감염을 예방하고 상처 치유가 효율적으로 촉진되도록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꺼즈 드레싱과 비교했을 때 이 드레싱이 가지는 장점 5가지를 같이 해서 봤어요. 됐죠? 현재 이거 많이 쓰죠? 에피덤인가? 뭐 이런 거 많이 쓰지 않나? 그쵸? 왜 안 쓰는데요? 비싸요. 아니 그리고 찰과상 하나 생겼다고 그 비싼 거. 근데요 얼굴에 생긴 찰과상은 병원에 보내요. 저 성형외과 가요. 꼭 보내요. 나중에 보면은 학부모들이 보통 그거 갖고 쌈나요. 쌈나는 게 아니라 문제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뛰어가다가 여기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희 딸애도 여기가 한번 이렇게 미끄러져 여기 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얼굴이기 때문에 자외선 이게 착색되기 시작하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꼭 이거 발라줘야 되겠더라. 아이들 컬러 드레싱을 해줘야 되겠더라. 여기는. 근데 너무 막 비싸고 용량이 한 번 쓰면 걷잡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서 한 번은 해주고 집에서 가서 이거 비슷한 거 사서 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정말 이게 그리고 슈처를 꼭 해야 되는 상처는 병원에 보내잖아요.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은 병원에 후송해야 되는 상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옛날에 세세하게 나왔어요. 진짜 심호에서 쌓여있는 예, 문제를 어떤 상처는 병원에 보내야 되나? 첫 번째, 아까 봤잖아요. 관절면에 생긴 상처는요, 병원에 보내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쓸면서. 근데 이거는 지금 찰가상 정도니까 상관은 없고요. 또 어떤 상처 병원에 보내요. 이게 막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시험장에 가서도 이런 적응이 뭐라고나 할까? 이게 필요해. 대처하는 능력이. 안 배워서 모른다가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걸 했나. 뭐 여러분이 애들 키우다가 집에서 어떤 상처가 생기면 병원에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빨라요. 막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머리 뭐 이런 데 쪽이랑 아니 운두만 생각해. 넓은 운동? 열상? 넓은 타박상 같은 거는 넓은 타박상. 이렇게 찍어보라 그러더라고요. 혈종 때문에 넓은 타박상. 답이 없던데 그거. 그 응급간호에 나와요 또. 보험교사 연수할 때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흙이 많이 묻은 상처. 슈처를 요하는 상처. 파상풍에 예, 그것 때문에 흙. 예, 그 다음에 슈처를 요하되는 상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병원에 보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해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볼 때마다 여러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한번 쭉 훑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싱의 종류도 보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또 다른 나중에 뭐가 나올지.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쓰는 건조 드레싱이죠. 가장 전통적인 드레싱이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창상을 건조시켜 치유하는 것이 바이러스 등의 번식을 막고 감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감염 방지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세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고 고착되기 쉽고 이물을 남기는 단점이 갖고 있다는 거죠. 단점 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고요. 수변 드레싱의 종류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수변 드레싱의 종류에는 첫 번째 지금 기출되었던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뭐가 있대요? 폴리우레탄 폼도 있어요. 높은 흡수도와 투습도를 갖는 드레싱 제제고요. 상처 치유 효과가 아주 우수하죠. 폴리우레탄 이거 화상 환자가 많이 썼던 것 같아. 그쵸? 삼출액 발생량이 적은 창상에서부터 많은 창상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 폴리우레탄 폼이고요. 하이드로겔도 있는 거죠. 수용성 폴리머와 물 혼합체로 수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거. 적절한 수분 항력을 만들어주고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창상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거. 하이드로겔은 왜 아마 이게 도포 형태가 아니고 약이어서 연고해서 이렇게 찍 뿌리는 거일 거예요. 네. 이거 겔 상태를 왜 젤리 같은 거죠. 젤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도포를 해주는 거. 이건 하이드로겔이라고 그러고요. 위에 있는 거는 에피던 같은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수분 드레싱의 종류 세 가지를 같이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건조 드레싱이 있고 수분 드레싱이 있구나. 수분 중에서 지금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지금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제 같이 해서 봤고요. 3번. 다음은 교직 실습 중인 간호학 대학생과 보건교사와의 대화 내용이다. 보건교사가 대답한 기억 리을에 해당되는 내용을 순서대로 서술해보라 하는 문제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풀었던 문제이죠. 성인간호 풀 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하는 청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건교사, 간호대학생, 선생님, 제 친구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더니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요.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난청? 소음성 난청이자 일명 신경성 난청. 맨 끝에 내 이 안에 있는 골시간이 소리 때문에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 요즘 많이 생긴대요, 이거. 소음성 난청이자 신경성 난청. 내 이에 있는 골시간이 파괴돼서 생기는 난청. 자, 그러면 이 난청 말고, 그러면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들었더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할 때 추정되는 난청의 종류. 그렇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내 이에 있는 골시간의 파괴로 소음에 의해서 생기는 난청.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물어볼 수 있나? 기출됐던 문제. 전도성 난청도 있었는데. 전도성 난청이란 것은 뭐예요? 정의가. 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난청을 전도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어요? 신경성 난청이 지금 우리가 소음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전도성 난청의 원인에는 고막이 천공돼서
그쵸? 또 웨이도에 뭔가 이물질이 많이 껴있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나왔던 논문인데요. 텔레비전에서 이거 나오더라고요. 노인들이 우리가 보통 소리를 잘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의뢰 그렇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봤더니 그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귀지가 있더라. 귀지가 있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깊어졌어요. 그거 그래. 정말 그래요. 정말 많이 나. 그래서 또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또 엄마 귀를 들어봤더니 정말 많은 거예요. 이 노폐물이 네. 건강할 때는 이렇게 땀이랑 이런 걸로 하면 씻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나이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이 정도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대요. 저는 그거 이론 봤었어요. 세상에. 하여튼 그래서 전도성 난청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코도 되게 많고 의외로 안쪽으로.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러더라. 노인이 되면은 모든 구멍에서 나오는 게 많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 기억나요. 그쵸, 그 얘기 하죠. 하여튼 그래서 전도성 난청. 자율적인 배출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노인성 난청은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전도성, 신경성 봤는데 각각 원인을 봤는데 노인성 난청은 같이 들어가는 거. 어디에? 전도의 문제? 신경도 서서 신경이죠. 신경에서 노인성 난청은 거의 신경성 난청이에요.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난청 또 있죠? 중추성 난청. 왜냐하면 뇌졸중이나 뭐 생겨가지고 뇌에 있는 청각중추가 파괴되는 경우 있잖아요. 못 듣게 되겠죠. 그런 난청도 있죠. 이걸 우리가 중추성 난청이라고 그래요. 또 혼합성도 있어요. 혼합성은 뭐냐면은 전도성, 신경성 같이 오는 경우. 기능성 난청도 들어보셨죠? 원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난청이 생긴 거죠. 그걸 보통 기능성 난청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첫 번째 가로 대학생이 친구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더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다. 이거는 신경성 난청. 난청을 한번 공부하면서 전체를 난청을 다 정리함. 각각을 정의하고 원인을 갖다가 알고 있을 것. 보험교사 그래요. 요즘 젊은 층에서 청력검사가 빈번하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어요. 보건실에서 간단하게 청력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음차를 이용하는 청력검사로 음차가 있는 거죠. 거기 지금 위에 그림에 청력검사로 린넨 검사와 웨버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린넨 검사와 웨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각각 검사 방법을 쓰라는 얘기죠? 이거야말로 서술형이죠. 그냥. 그렇죠? 긴 서술형이 되겠고 아 그렇군요. 그럼 정상소견은 무엇인가요? 린넨 검사의 정상소견, 웨버 검사의 정상소견. 각각 서술하도록 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보도록 해요. 린넨 검사 음차를 딱 하고 진동시켜서 귀 쪽 위암돌기에 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위암돌기에 된 거는 지금 뭐냐면은 골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어폰 듣죠? 이어폰을 골전도 되는 것도 있다. 귀 뒤쪽 위암돌기에 되고 대상자가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 손을 신호를 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웨이도로 이거를 옮겨 놓죠. 그렇게 해서 골전도하고 공기전도의 시간은 두 가지를 재가지고서 두 가지의 시간 갖다가 비교하는 것은 린넨 검사. 자, 그 다음에는 린넨이 아니라 린네예요. 죄송해요. 린네. 자, 그 다음에는 웨버 검사. 음차를 진동시켜. 음차를 딱 하고 진동시켜 대상자의 머리 위에 두죠. 그렇죠. 그럴 때 이것도 골전도가 되는 거예요.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 뇌까지 가는 거. 양쪽 귀에서 소리가 같이 들리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래서 각각의 정상은 그럼 뭐냐? 정상소견. 일반적으로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시간이 2배 정도 길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여기가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 있는 고막을 지나서 중위를 지나서 뇌까지 가니까 시간이 그게 길어요. 반면에 골전도는 띵띵띵띵 해가지고 바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시간이 2배 정도가 긴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성 난청에 있는 경우는 골전도 시간이 공기전도 시간과 같거나 더 길어지고요. 뇌나 중위를 통한 진동이 막힌 곳을 지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는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2배 이상 길어지고요. 뇌신경은 뇌를 통한 진동을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웨버 검사
전두선 난청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는 환측기에서 더 잘 들린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는 정상인 쪽에서 더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한다. 양쪽에서 똑같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5점짜리 문제니까요. 정상 소견은 두 가지잖아요. 각각 1.5, 1.5.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각각 검사하는 방법 1점, 1점 해가지고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정상 소견 설명이 훨씬 더 길더라고요. 네, 그거 같이 해서 봤고요. 자, 4번 문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할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난청의 종류 공부를 했죠. 다시 한번 외부 검사, 그림자 검사, 검사하는 방법, 정상 이상의 판정 기준.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청력 검사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나? 이제 없어져서. 법규에는 다 있지 않나 싶은데 어제 교과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그러면 이거 왜 저기 가서 하니까 그러겠다. 1, 4학년도는 다 가니까 거기서 병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다 하겠고. 오디오그램도 하나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냥 문진 정도 하고 들여다보는 정도 하나? 이거 박스 해가지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보니까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거 오디오로 할 것 같아요. 그쵸. 뭔가를 하긴 해. 안 할 수는 없죠 또. 여기서 안 하면 거기 가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특히나 우리가 저기 사춘기 애들이나 요거 귀 이어폰 많이 듣는 애들은 이게 보면 난척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될 거. 그래서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 전도성 난청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중이염 있잖아요. 이제 중이염을 갖다가 쭉 질환 서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난청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공부했던 메니에르 질환이라고도 있죠. 저 이런 질환들도 같이 해서 엮어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그림 1과 2는 산모의 모유수유 반사를 나타낸 것이다. 모유수유 관련해서 뇌하체 전엽과 후엽에서 분비되는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호르몬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분만 후 각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서 두 가지씩 서술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일단 호르몬의 명칭이죠. 자, 그림 1을 보면은 뇌하체라는 게 있죠. 뇌하체는 시상하부에 의해서 전엽과 후엽으로 구분된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가지. 기억나시죠? 옥시토신하고 하나가 뭐였어요? ADH, 항이뇨 호르몬. 그쵸? 나머지는 모든 호르몬은 다 후엽에서 분비됐었죠? 저를 보세요. 기억 하나 봐야 되겠다. 자,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뭐 있어요? 두 가지 호르몬 빼고는 다 전엽에서 분비된다니까. 뭐? FSH, LH. 또 그로스 호르몬. 그 다음에 MSH,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ACTH,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또 마지막에 프로락틴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프로락틴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에스트로겐하고 안타고니스트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임신 중에는 호르몬 분비가 어때요? 프로락틴 분비가 안 되는 이유가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나면 태반이 떨어져 나오면서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프로락틴 분비가 촉진되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거기 지금 나온 첫 번째 기억의 답이 바로 뭐냐면은 프로락틴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니은은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뭐요? 옥시토신. 그렇죠? 옥시토신. 모유수유 관련된 전엽 후엽 호르몬인 거죠. 자, 전엽에서 분비된 프로락틴의 표적 기관은 어디? 유방. 유방에 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선방세포의 유즙 분비 활동을 촉진해서 유즙을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거기 지금 답 내려가고 있어요. 분만 후에 유방의 선방세포 내 유즙 분비 활동을 촉진해서 유즙을 만들어줘요. 유즙을 만드는 데 관여를 하는 것이 주인 거죠. 자, 두 번째 내려가서 옥시토신 먼저 볼게요. 자, 분만 후의 역할이 뭐예요? 옥시토신. 유두가 자극되거나 빠는 작용이 생기면 후엽에서 이게 분비가 되잖아요. 하는 역할은 선방세포와 근상피세포의 수축을 일으켜서 유관을 따라서 젖이 배출되어서 유관동까지 모여서
유즙이 수월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출에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프롤락틴은 유즙을 만드는 역할이에요. 옥시토신은 유즙을 사출시키는 역할, 나가는 역할 갖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옥시토신은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젖을 발리는 것이 회복이 빠르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또 하나의 표적기관은 자궁. 자궁근을 수축시켜서 태반이 부착됐던 부위 혈관이 압축되어서 지혈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겠고, 또 하나 수축시켜서 퇴축을 갖다가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수혈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제를 뒤집으면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분만 후에 그래서 우리가 모유수를 갖다가 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봐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 나오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기출려도 프롤락틴의 역할, 옥시토신의 분만의 역할 같이 해서 봤고요. 자, 거기 잠깐 더 부연 설명하면 유두가 자극되거나 접촉적 자극이 생기면 구침성 신경을 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상하 부위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뇌하체 전엽을 자극해서 프롤락틴 분비가 촉진되는 거죠. 뭘 통해서 돼요? 자극되거나 접촉적 자극이 생겼을 때. 그래서 시상하부의 성선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뇌하체 전엽에서 FSH, LH 분비를 억제시켜요. 그 난포 발달을 억제하죠. 그럼 더 배란이 되지 않고 월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됐죠? 옥시토신 유두가 자극되거나 빠는 작용이 생겼을 때 뇌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뭐에 자극이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답을 좀 더 부연 설명을 거기다가 넣어드린 것 뿐이에요. 또 기본으로 프롤락틴이나 옥시토신은 다 뭐예요? 자극되거나 빨거나 접촉적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프롤락틴 분비가 잘 되고 옥시토신 분비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저 아기 낳았는데 젖이 안 나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일단 더 물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극이 가야지만 어때요? 프롤락틴이나 옥시토신 분비가 잘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원리적인 내용에 굉장히 보면. 자,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시고 잠깐 쉬어야 되겠다. 3교시 잠깐 쉬고 하도록 할게요.